아무도 잡지 않는다. 왜? 오늘은 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라디오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채웠다. 박영주는 낡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소주잔 하나, 빈 접시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성호야, 밥 먹어라. 영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빈 접시에 밥을 퍼담았다. 김치 몇 점을 올렸다. 소주를 따랐다. 혼자 하는 제사였다. 아들이 죽은 지 10년째 되는 날이었다. 방 안은 어둑했다. 커튼을 치지 않았는데도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벽지는 담배 연기에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다. 이 집은 30년 전 영준이 버스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마련한 전세였다. 그때는 아들 성우가 29이었고 아버지는 42살이었다. 영준은 운수회사에서 시내버스를 몰았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첫 차를 끌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성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내가 집을 나갔다. 이렇게는 못 살아. 그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다. 영주는 아들을 혼자 키웠다.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감기약을 사다 주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성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처럼 버스 기사가 되었다. 시외버스였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대구까지 긴 노선을 오갔다. 29에 사고가 났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다. 성우는 핸들을 꺾어 승객들을 구했지만 운전석만 짓눌렸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을 버티지 못했다. 영주는 장례를 치렀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버스회사 동료 몇 명, 같은 동네 사람 몇 명, 모두 조문을 하고 떠났다. 영주는 아들의 유골함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납골당에 모실 돈이 없었다. 그는 유골함을 장롱 위에 올려두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였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끝나고 음악이 흘러나왔다. 경쾌한 멜로디였다. 영주는 소주잔을 들어 빈 접시 앞에 부었다. 투명한 액체가 접시 위로 흘러넘쳤다. 그는 자신의 잔도 채웠다.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이 타는 듯 했지만 얼굴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웃음소리, 발걸음소리, 자전거 바퀴 구르는 소리. 영주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저 라디오 볼륨을 조금 더 높였다. DJ의 목소리가 또렷해졌다. 다음은 청취자 사연입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영주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창문을 열지 않았다.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 회색 구름처럼 맴돌았다. 그의 눈은 빈 접시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탁자 위에는 달력이 놓여 있었다. 3월 17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10년 동안 매년 같은 날짜에 같은 표시를 했다. 다른 날짜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다. 영준의 삶에는 이날 하나만 존재했다. 냉장고 문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다. 성우가 20살 무렵 찍은 사진이었다. 운전면허를 따던 날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영주는 그 사진을 10년 동안 한 번도 떼어내지 않았다.
먼지가 쌓여 얼굴이 흐릿해졌지만 그는 닦지 않았다. 시계가 저녁 6시를 가리켰다. 영주는 두 번째 잔을 비웠다. 라디오에서는 광고가 흘러나왔다. 보험 광고, 아파트 분양 광고, 건강식품 광고. 그는 광고 내용을 듣지 않았다. 그저 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침묵이 두려웠다. 침묵 속에서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저 결혼할 사람 있어요. 성우가 26살 때 했던 말이었다. 영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만 끄덕였다.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후로 그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1년 뒤 성우는 사고로 죽었다. 영주는 아들이 만나던 사람이 누구인지 끝내 알지 못했다. 영주는 세 번째 잔을 채웠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다. 소주가 탁자 위로 흘렀다. 그는 행주로 닦지 않았다. 그대로 두었다. 액체는 천천히 나무결을 따라 흘러내렸다.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이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영준의 손이 멈췄다. 그는 라디오를 바라보았다. 낡은 검은색 라디오였다. 20년도 더 된 물건이었다. 성우가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에서 사준 것이었다. 아버지, 새 라디오요. 옛날 거는 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영주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니, 끌어안으려다 말았다. 손을 뻗었다가 어색하게 머리만 쓰다듬었다. 그는 네 번째 잔을 들었다. 입술에 갖다 대었다. 그런데 마시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그는 잔을 내려놓았다. 빈 접시를 바라보았다. 밥이 식어가고 있었다. 김치에서 물기가 배어나왔다.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다. 영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발소리는 그의 집 앞에서 멈췄다. 초인종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영주는 라디오 볼륨을 더 높였다. 초인종 소리가 묻혔다. 발소리가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영주는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았다. 채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재떨이에 털어냈다. 재떨이는 이미 가득 차 있었다. 담배꽁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저녁 7시가 되었다. 라디오에서는 저녁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같은 DJ 김유나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10년 동안 같은 시간대를 진행했다. 영주는 그녀의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매일 저녁 그녀의 목소리는 이 좁은 방을 채웠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조금 특별합니다. 영주는 5번째 잔을 비웠다. 소주병이 거의 비었다. 그는 냉장고에서 새 병을 꺼내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라디오 소리만 들으며.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영주는 눈을 떴다. 탁자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목이 뻐근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다. 라디오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초인종이 3번 더 울렸다. 영주는 일어나지 않았다. 누구든 곧 포기하고 갈 것이었다.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길게, 짧게, 다시 길게. 누군가 집요하게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박영준 씨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낯설지 않았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다. 영주는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소주 때문이었다. 그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그러나 열지 않았다. 박영준 씨, 저 문정임이에요. 박성호 씨 아는 사람이요. 영준의 손이 굳었다. 성호.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10년 동안 동네 사람들조차 그 이름을 꺼내지 않았다. 죽은 사람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 문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영주는 문을 열었다. 틈만 조금. 체인이 걸려 있어서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복도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짧은 머리, 검은색 패딩 점퍼, 낡은 운동화.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 뒤로 2명의 젊은이가 서 있었다.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20살쯤 되어 보였다. 둘은 똑같이 생겼다. 쌍둥이였다. 누구요? 영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문정임이요. 박성호 씨랑 같이 살았던 사람이요. 영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임은 계속 말했다. 10년 전에 성호 씨 장례식장에 갔었어요. 그때 멀리서 봤는데 인사는 못 드렸어요. 사람도 많고 또 용건이 뭐요? 이 애들이요. 박은결, 박은찬이에요. 성호 씨 아이들이요. 영주는 두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남자아이는 키가 컸다. 180은 되어 보였다. 마른 체구, 긴 팔다리. 여자아이는 그보다 조금 작았다. 170 정도. 짧은 생머리, 안경을 쓰고 있었다.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성우한테 자식은 없소. 영주는 문을 닫으려 했다. 정임이 문틈에 손을 집어넣었다. 있어요. 이 애들이에요. 20살이에요. 성호 씨가 20때 태어났어요. 증명할 수 있소? 출생신고서 있어요. 여기. 정임은 비닐봉지를 뒤졌다. 서류 뭉치를 꺼냈다. 영주는 받지 않았다. 혼인신고는 했소? 그건 안 했어요. 근데 애들은 진짜 성호 씨 자식이에요. DNA 검사도 할 수 있어요. 필요 없소. 돌아가시오. 영주는 문을 닫았다. 정임의 손이 빠져나갔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영준 씨, 제발 들어주세요. 애들이 할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싶대요. 성호 씨가 살아계실 때 약속했어요. 나중에 꼭 아버지한테 데려가겠다고. 영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다. 등을 문에 기댔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목소리가 들렸다. 성호 씨가 이 애들 진짜 예뻐했어요. 밤늦게 일 끝나고 와서도 애들 재우고 아침 일찍 나갈 때도 뽀뽀하고 나갔어요. 제사 때마다 얘기했어요. 언젠가 아버지한테 꼭 인사시키겠다고. 영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문을 뚫고 들어왔다. 박영준 씨도 손주가 있다는 거 알 권리 있잖아요. 이 애들도 할아버지 만날 권리 있고요. 권리? 영준이 소리쳤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권리요? 성우가 죽고 10년이 지났소. 그동안 당신들은 어디 있었소? 장례식 때도 인사 한마디 없었으면서 지금 와서 무슨 권리요? 복도가 조용해졌다. 한참 후에 정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미안해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애들도 어렸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커서 아빠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냐고, 만나볼 수 없냐고. 영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늘이 성호 씨 제삿날이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성호 씨 산소라도 찾아뵙고 싶은데 어딨는지 몰라서. 산소 없소. 유골함이 집에 있소. 그럼 여기서라도 절 한번 올리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영주는 일어났다. 문을 열었다. 채인은 그대로 걸어둔 채였다. 정임과 두 젊은이가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아이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울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여자아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영주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남자아이의 얼굴에서 낯익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마의 형태, 눈썹의 각도, 성우를 닮았다. 여자아이는 덜했지만 코의 모양이 비슷했다. 들어오시오. 영주는 체인을 풀었다. 문을 완전히 열었다.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좁은 현관에 신발을 벗었다. 영주는 거실로 안내했다. 거실은 어둡고 답답했다. 담배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탁자 위에는 소주병과 빈 접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젊은이도 마찬가지였다. 거기 앉으시오. 영준이 소파를 가리켰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영준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들 사이에 탁자가 있었다. 장롱 위에 있소. 영준이 장롱을 가리켰다. 하얀 유골함이 놓여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정임이 일어나 유골함 앞에 섰다. 두 번 절했다. 두 젊은이도 일어나 절했다. 남자아이는 절하면서 소리 없이 울었다. 어깨가 떨렸다. 영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했다. 세 사람이 다시 앉았다. 거실은 조용했다. 라디오 소리만 들렸다. 김유나의 목소리였다. 가족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임이 입을 열었다. 성호 씨 얘기 좀 해드려도 될까요? 됐소. 영준이 잘났다. 아이들 얼굴도 봤고 절도 받았소. 이제 가시오. 박영준 씨, 성호는 죽었소. 10년 전에. 그걸로 끝이오. 영준은 일어났다.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었다.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정임이 비닐봉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여기 성호 씨 물건들이에요. 애들이 갖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가지셔야 할 것 같아서요. 영주는 비닐봉지를 보지 않았다. 가져가시오. 안 돼요. 이건 박영준 씨 거예요. 세 사람이 현관으로 나갔다. 신발을 신었다. 정임이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다시 올게요. 이 애들이 할아버지 얼굴이라도 익혀야 할 것 같아서요. 오지 마시오. 영주는 문을 닫았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는 거실로 돌아왔다. 탁자 위에 비닐봉지를 보았다. 열어보지 않았다. 그냥 장롱 밑에 밀어 넣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영주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기침이 나왔다. 그는 기침을 참지 않았다.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창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왔다. 영주는 커튼을 쳤다. 방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라디오 불빛만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소주잔을 들었다. 비어 있었다. 새로 따르지 않았다. 그냥 빈 잔을 들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깨지지는 않았다. 카페 뒤로 굴러갔다. 영주는 잔을 줍지 않았다. 그저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라디오 소리만 들으며. 사흘이 지났다. 영주는 비닐봉지를 치우지 않았다. 장롱 밑에 그대로 두었다. 지나갈 때마다 보였지만 꺼내지 않았다. 없는 척했다. 아침이 되었다. 영주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6시였다. 세수를 하고 라면을 끓였다. 라디오를 켰다. 아침 뉴스가 나왔다. 그는 뉴스를 들으며 라면을 먹었다. 국물까지 다 마셨다. 현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다. 발소리가 무거웠다. 남자였다. 영준의 집 앞에서 멈췄다. 노크 소리. 영준아, 나다. 문 열어. 노재식이었다. 영준의 오랜 지인이었다. 같은 운수회사에서 일했었다. 지금은 은퇴해서 동네 경로당을 오가며 살았다. 영준보다 10살 아래였지만 말은 편하게 했다. 영준은 문을 열었다. 재식이 들어왔다. 손에 소주 한 병을 들고 있었다. 아침부터 술이요? 점심에 마시려고. 너도 한잔하자. 사양하겠소. 왜? 할 일도 없잖아. 재식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안주를 찾았다. 김치밖에 없었다. 그는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았다. 탁자에 앉아서 소주병을 땄다. 앉아. 같이 먹자. 영주는 어쩔 수 없이 앉았다. 재식이 잔에 소주를 따랐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영주는 단숨에 마셨다. 재식도 마찬가지였다. 며칠 전에 이상한 사람들 왔다며? 재식이 물었다. 누가 그러던가? 옆집 아줌마가 봤대. 여자 하나, 젊은 애들 둘. 내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며?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요. 지나가던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와? 영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식이 두 번째 잔을 따랐다. 성우 관련된 사람들이지? 그렇구나. 뭐라고 하던가? 별 얘기 없었소? 손주라고 하던가? 성우 자식들? 영준이 재식을 쳐다보았다. 재식은 웃었다. 다 알아. 소문났어. 그 여자가 동네 여기저기 물어봤대. 박영준이 어디 사냐고. 경로당까지 왔었어. 그래서 내가 말 안 해줬지. 괜히 인생 꼬이게 만들 것 같아서. 영준은 잔을 비웠다. 재식이 다시 따랐다. 영준아, 내 말 들어. 그 사람들 상대하지 마. 10년 전에도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뭘 어쩌겠다고. 돈 달라고 할 거야. 돈 얘기는 안 했어. 지금 안 해도 나중에 해. 다 그래. 유산이 있냐고, 보험금이 있냐고, 집이라도 있냐고 물어볼 거야. 영주는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려는데 재식이 라이터를 빼앗았다. 야, 계속 오후 1200 얘기 끝날 때까지 담배 피우지 마. 내 말 좀 들어봐. 재식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손주라는 것들이 진짜 성우 자식인지도 모르잖아. DNA 검사했어? 증거 있어? 없잖아. 그냥 성우가 돈 벌었다는 소문 듣고 온 거야.
버스 기사가 얼마나 번다고. 퇴직금도 별로 없었을 텐데. 성우 퇴직금은 장례비로 다 썼소. 그럼 더 상대할 이유가 없네. 줄 것도 없는데 왜 만나? 괜히 정들었다가 나중에 힘들어. 재식은 세 번째 잔을 마셨다. 영준도 마셨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라디오에서만 소리가 흘러나왔다. 재식이 말이 맞소. 영준이 말했다. 그렇지. 내가 너보다 세상 물정을 더 알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 때문에 가족도 등지는 세상이야. 그 사람들 다시 오면 쫓아내겠소. 잘 생각했어. 그게 너한테 좋은 거야. 재식은 네 번째 잔을 따랐다. 영주는 받지 않았다. 이제 그만 마시겠소. 낮부터 취하고 싶지 않소. 알았어. 나도 경로당 가야 해. 재식은 일어났다. 소주병을 냉장고에 넣었다. 현관으로 걸어가다가 멈췄다. 장롱 밑에 비닐봉지가 보였다. 저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오. 그 사람들이 놓고 간 거지? 재식은 비닐봉지를 집어들었다. 열어보려 했다. 영준이 빼앗았다. 내 물건이요. 뭔데? 뭐가 들었어? 상관 마시오. 영준은 비닐봉지를 다시 장롱 밑에 밀어 넣었다. 재식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궁금하긴 하구나. 안 그러면 벌써 버렸을 텐데. 나가시오. 알았어, 알았어. 근데 내 말 명심해. 그 사람들 다시 오면 문 열어주지도 마. 정 떨면 나중에 후회해. 재식은 나갔다. 문이 닫혔다. 영주는 혼자 남았다. 그는 장롱 밑을 바라보았다. 비닐봉지가 보였다. 하얀색 비닐, 슈퍼마켓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다. 무언가 사각형 물체들이 안에 들어 있었다. 책인지 상자인지 알 수 없었다. 영주는 손을 뻗었다. 비닐봉지를 잡았다. 꺼냈다. 무게가 느껴졌다. 가볍지 않았다. 그는 비닐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우편 가방이 들어 있었다. 갈색 천으로 만든 가방, 어깨끈이 달려 있었다. 성우가 버스 기사 시절 사용하던 가방이었다. 승객들에게 받은 우편물이나 소포를 넣어두던 것이었다. 영주는 가방을 꺼냈다. 먼지가 날렸다.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다. 낡은 지갑, 운전면허증, 버스회사 사원증,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 영주는 상자를 꺼냈다. 나무로 만든 상자였다. 손바닥만 한 크기.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투명한 케이스, 하얀 라벨에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아이들에게. 성우의 글씨였다. 영주는 테이프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필적이었다. 그는 테이프를 내려놓았다. 상자를 닫았다. 가방에 다시 넣었다. 비닐봉지에 담았다. 장롱 밑에 밀어 넣었다. 라디오에서 김유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때로는 피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주하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영주는 라디오를 껐다. 방이 조용해졌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담배 냄새가 조금 빠져나갔다. 그는 소파에 앉았다. 장롱 밑을 바라보았다. 비닐봉지가 보였다. 그 안에는 테이프가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 영주는 눈을 감았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20살 때의 얼굴,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관 속에 누워있던 얼굴, 창백하고 차갑고 움직이지 않던 얼굴. 그는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곰팡이 자국이 더 번진 것 같았다.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한참 동안, 일주일이 지났다. 영주는 매일 같은 시간에 라디오를 켰다. 저녁 7시 김유나의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부드러웠다. 날씨 이야기를 하고 음악을 틀고 청취자 사연을 읽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김유나가 말했다. 익명을 희망하시는 청취자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주는 담배를 피우며 듣고 있었다. 평소처럼 관심 없는 표정이었다. 제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김유나가 사연을 읽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대화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밥 먹어라, 학교 가라, 일찍 자라. 그런 말만 하셨죠.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준의 손이 멈췄다. 담배 연기가 그대로 피어올랐다. 20살 때 제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버지가 매일 오셨어요. 아무 말 없이 병실에 앉아 계시다가 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밤새 병실 복도 의자에서 주무신다고. 영주는 라디오에 시선을 고정했다. 퇴원하던 날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으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셨던 거라는 걸. 김유나가 잠시 멈췄다. 음악이 잠깐 흘렀다. 그리고 다시 이어졌다. 지금 저는 30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장례식 때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평생 제 자랑만 하셨대요. 저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영준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다. 김유나의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는 분명 당신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표현하지 못했을 뿐.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누군가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사랑은 언제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음악이 흘러나왔다. 영주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래층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는 것 같았다. 영주는 방으로 돌아왔다. 장롱 밑을 바라보았다. 비닐봉지가 여전히 거기 있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버리지도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비닐봉지를 꺼냈다. 우편 가방을 꺼냈다. 나무 상자를 꺼냈다. 테이프를 꺼냈다. 장롱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다. 20년은 된 물건이었다. 먼지를 닦았다. 건전지를 확인했다. 다행히 작동했다. 영주는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들렸다.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은결아, 은찬아. 아빠야. 성우의 목소리였다.
1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영준의 손이 떨렸다. 플레이어를 떨어뜨릴 뻔했다.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는 건 아빠가 너희 곁에 없다는 거겠지. 미안해. 아빠가 더 오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목소리에 잡음이 섞였다. 영주는 볼륨을 높였다.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빠는 말주변이 없어서 할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봐. 영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닦지 않았다. 할아버지 얘기를 해줄게. 너희 할아버지는 말이 없으신 분이야. 아빠가 어렸을 때도 그러셨어. 근데 있잖아. 할아버지는 아빠를 정말 사랑하셨어. 표현을 못하실 뿐이지. 테이프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성우가 숨을 고르는 소리였다. 아빠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집을 나갔어. 할아버지 혼자 아빠를 키우셨지. 버스 운전하시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는데도 아빠 도시락은 꼭 싸주셨어. 밥이 설익은 적도 많았고 반찬이 형편없을 때도 많았지만 아빠는 그게 제일 맛있었어. 영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플레이어를 가슴에 안았다. 아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버스 기사 하겠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지. 근데 나중에 알았어. 할아버지가 회사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아빠를 좋은 노선에 배치해 주셨대. 할아버지가 대신 안 좋은 노선을 가셨고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야.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시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 아빠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 너희한테. 테이프가 잠시 멈췄다. 빈소리만 흘렀다. 그리고 다시 이어졌다. 나중에 너희가 크면 할아버지를 꼭 만나봐.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아빠가 얼마나 할아버지를 사랑했는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말씀드려. 그리고 성우의 목소리가 끊겼다. 잡음만 들렸다. 영주는 기다렸다. 한참 후에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아버지께 아이들만은 꼭. 테이프가 끝났다. 자동으로 정지되었다. 영주는 플레이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1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왔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손주를 거부한 죄책감, 혼자 남겨진 외로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라디오에서 김유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밤 누군가를 용서하세요. 남을 혹은 자신을,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그는 플레이어를 다시 집어들었다. 되감기 버튼을 눌렀다. 테이프가 처음으로 돌아갔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은결아, 은찬아. 아빠야. 성우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영주는 끝까지 들었다. 2번, 3번, 4번. 밤이 깊어갈 때까지 반복해서 들었다. 새벽 2시가 되었다. 영주는 플레이어를 끄지 않았다. 테이프를 다시 되감았다. 또 들었다. 아들의 목소리를, 아들의 숨소리를, 아들의 사랑을. 창밖에서 첫 새벽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버스 소리였다. 영주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다. 승객 한 명이 내렸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영주는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침이 밝았다. 영주는 잠을 자지 않았다. 밤새 테이프를 들었다. 플레이어에 건전지가 다 닳아서 소리가 느려졌다. 그는 새 건전지를 찾았다. 서랍을 뒤졌지만 없었다. 편의점에 가서 사와야 했다. 그는 외출 준비를 했다. 일주일 만에 처음이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다. 거울을 보았다. 수척한 얼굴이 비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머리카락은 백발이 대부분이었다. 외투를 입었다.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영주는 멈춰 섰다. 정임이 나타났다. 혼자였다. 손에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아, 박영준 씨. 나가시려던 참이었네요. 무슨 일이요? 도시락 좀 가져왔어요. 혼자 사시니까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서. 정임은 도시락을 내밀었다. 영주는 받지 않았다. 필요 없소. 가져가시오. 그냥 두고 갈게요. 드시든 버리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정임은 도시락을 문 앞에 내려놓았다. 돌아서려다가 멈췄다. 은결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은찬이도요.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영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려 했다. 정임이 말했다. 아이들이 성호 씨 목소리 담긴 테이프 할아버지한테 드렸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영준의 발이 멈췄다. 들었소. 그럼 알잖아요. 성호 씨가 얼마나 할아버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 했는지. 그건 영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임이 계속했다. 저도 알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손주라고 하면 믿기 어렵죠. 증거도 없고 혼인신고도 안 했고. 근데 성호 씨는 진심이었어요. 저랑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왜 진작 오지 않았소? 10년 전에? 정임은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어요. 박영준 씨가 저희를 인정 안 하실까봐. 성호 씨가 혼인신고도 안 한 여자랑 산 거, 아이들도 제대로 신고 안 한 거, 그런 것들 때문에 화내실까봐. 신고는 왜 안 했소? 성호 씨가 할아버지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허락받고 나서 제대로 하고 싶다고. 근데 기회를 못 만들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성호 씨가 말했어요. 다음 달에 아이들 데리고 할아버지 찾아뵙겠다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가족 사진도 찍겠다고. 근데 정임이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흘렀다. 영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10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운 여자였다. 성우 없이, 법적인 배우자 자격도 없이, 그럼에도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어디 있소? 학교 갔어요. 대학생이에요. 둘 다 장학금 받아서 다니고 있어요. 성호 씨 자랑스러워 할 것 같아요. 영주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지갑이었다. 지폐 몇 장을 꺼내 정임에게 내밀었다. 이거라도 쓰시오. 애들 학비에. 정임은 받지 않았다. 저희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서 온 거예요. 그럼 뭘 원하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밥 한 끼 같이 먹어도 좋고 그냥 차라도 같이 마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해요. 영주는 지폐를 도시락 옆에 내려놓았다. 생각해 보겠소. 정말요? 약속은 못하겠소. 근데 생각은 해보겠소. 정임의 얼굴이 밝아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보시오. 나도 볼 일 있소. 정임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계단을 내려갔다. 영주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그리고 도시락과 지폐를 주었다. 돌아가 집 안에 두고 왔다. 다시 나왔다. 편의점까지 걸어갔다. 10분 거리였다. 건전지를 샀다. 계산하면서 점원이 물었다. 라디오 쓰세요? 네. 요즘 라디오 쓰는 사람 별로 없는데 스마트폰으로 다 듣잖아요. 난 옛날 사람이요. 그래도 좋은 거죠. 라디오 소리가 더 따뜻하잖아요. 영주는 대답하지 않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중전화 부스를 지나쳤다. 멈춰 섰다. 부스 안에 전화번호부가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번호부를 뒤졌다. 라디오 방송국 번호를 찾았다. 동전을 넣고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김유나 PD와 통화하고 싶소. DJ 김유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소. 죄송하지만 DJ님과 직접 통화는 어렵고요. 사연을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사연은 어떻게 보내오?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영주는 메모할 것이 없었다. 그냥 외웠다.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랍을 뒤져 편지지를 찾았다. 오래된 편지지였다.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펜을 들었다. 잉크가 마르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쓸 수 있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손글씨는 떨렸지만 정성스러웠다. 김유나 DJ님께 저는 72살 노인입니다. 10년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아들이 남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을 저에게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동안 마음을 닫고 살았는데 지금 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DJ님의 방송을 매일 듣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영주는 편지를 접었다. 봉투에 계속 오후 1204 넣었다. 방송국 주소를 적었다. 우표를 붙였다. 밖으로 나가 우체통에 넣었다. 편지가 투입구를 통해 사라졌다. 영주는 한참 우체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도시락을 열었다. 밥,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담겨 있었다. 따뜻했다. 영주는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었다. 맛있었다. 10년 만에 처음 먹는 따뜻한 밥이었다. 그는 천천히 한 숟가락씩 먹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다 먹었다. 사흘 후였다. 영주는 저녁 7시에 라디오를 켰다. 평소처럼 김유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날씨 이야기, 교통정보, 그리고 음악. 영주는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다.
사연 코너가 시작되기를. 오늘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김유나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운 톤이었다. 한 분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다들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시는데 이분은 정성스럽게 편지지에 직접 쓰셨더라고요. 영준의 손이 멈췄다. 담배를 재떨이에 내려놓았다. 10년 전 아들을 잃으신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손주들이 찾아왔지만 받아들이기가 두렵다고 하시네요. 너무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사셨대요. 김유나가 잠시 멈췄다. 물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손주들도 두려울 겁니다.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거절당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영주는 라디오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가족이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첫걸음은 간단합니다.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김유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아들분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셨죠? 그게 답입니다. 아들은 당신이 손주들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게 아들이 당신께 남긴 마지막 부탁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보세요. 음악이 흘러나왔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었다. 영주는 눈을 감았다. 김유나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영주는 눈을 떴다. 다시 두드리는 소리. 그는 일어나 문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노재식이 서 있었다. 손에 소주병 2개를 들고 있었다. 들어가도 되냐? 영주는 비켜섰다. 재식이 들어왔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다. 소주병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라디오 듣고 있었구나. 그 사연 말이야. 내 사연이요. 영준이 말했다. 재식이 눈을 크게 떴다. 내가 방송국에 편지를 보냈어? 그렇소. 왜? 그 여자한테 마음이 넘어간 거야? 마음이 넘어간 게 아니오. 아들 목소리를 들었소. 영주는 나무 상자를 가져왔다. 테이프를 꺼내 재식에게 보여줬다. 성우가 남긴 거요. 아이들한테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소. 재식은 테이프를 받아들었다. 라벨의 글씨를 읽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다고. 무슨 소리요? 재식은 테이프를 내려놓고 소주잔을 채웠다. 단숨에 마셨다. 영준아, 나 내 친구잖아. 그래서 솔직히 말하는 거야. 그 여자랑 애들 진짜 목적이 뭔지 모른다고. 목적? 그래. 돈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늙어서 돌봐줄 사람 필요할 때 뭔가 받아낼 생각일 수도 있어. 영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요. 어떻게 알아? 만난 지 며칠 됐다고. 사람은 오래 봐야 알아. 재식은 2번째 잔을 마셨다. 영준의 잔도 채웠다. 그리고 말이야, 손주라는 게 확실해? DNA 검사라도 했어? 아직이요. 확실하지도 않잖아. 그냥 성우 닮았다는 것만으로 믿으면 안 돼. 세상에 닮은 사람 많아. 영주는 잔을 들지 않았다. 재식이 말도 일리가 있소. 근데 내가 테이프를 들었소? 성우 목소리를 들었다고. 테이프는 조작할 수도 있어.
요즘 기술 좋잖아. 10년 전 테이프요. 조작할 수 없소. 재식은 한숨을 쉬었다. 영준아, 난 내가 다치는 게 싫어서 하는 말이야. 10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 외로웠을 거야. 그래서 누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쉽게 넘어가는 거야. 넘어간 게 아니요. 그럼 뭐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라디오에 사연까지 보내고 이게 넘어간 게 아니면 뭐야? 영주는 일어났다. 창문으로 갔다.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재식이는 자식 있어? 없어. 독신으로 살았잖아. 그럼 모를 거요. 자식 잃은 게 어떤 건지. 손주가 나타났는데 외면하는 게 어떤 건지. 재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영준이 계속 말했다. 10년 동안 후회했소. 성우한테 잘해주지 못한 것.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이제라도 손주들한테는 다르게 하고 싶소. 그래서 만나려고 생각 중이요. 재식은 세 번째 잔을 마셨다. 병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좋아. 내 마음은 알겠어. 근데 천천히 해. 급하게 가족 되려고 하지 말고 시간 두고 지켜봐. 그 사람들이 진짜 성우 가족이 맞는지 어떻게 지켜보란 말이오? 만나되 거리를 둬. 한 달에 한 번 정도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눠보고 애들 성격도 보고 그 여자가 뭘 원하는지도 파악하고.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는 하겠소. 그리고 혹시 몰라. 중요한 서류 같은 거, 도장 같은 거 함부로 내주지 마. 요즘 사기꾼들 수법이 교묘해. 알았소. 재식은 일어났다. 소주병 하나를 놔두고 하나는 챙겼다. 나머지는 내가 천천히 마셔. 근데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마. 건강 챙겨야지. 걱정 말고 가시오. 재식이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영준아, 나는 내 친구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근데 상처받는 것도 싫어.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야. 고맙소. 재식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영주는 혼자 남았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흘렀다. 영주는 소파에 앉았다. 재식이 남긴 소주를 바라보았다. 따르지 않았다. 대신 물을 마셨다. 그는 생각했다. 재식의 말도 맞았다. 조심해야 했다. 10년 만에 나타난 사람들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됐다. 하지만 성우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었다.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영주는 결정했다. 천천히 가기로. 한번 만나보기로. 그리고 지켜보기로. 다음 날 아침이었다. 영주는 일찍 일어났다. 세수하고 면도했다. 옷장을 열었다. 깨끗한 옷을 찾았다. 오래된 셔츠였지만 다림질이 되어 있었다. 입었다. 서랍에서 메모지를 찾았다. 정임이 남긴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공중전화 부스로 갔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정임의 목소리였다. 나요. 박영준이요. 아, 박영준 씨. 무슨 일이세요? 애들 만나고 싶소. 정임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정말 만나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이요. 밥이나 같이 먹겠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 점심. 괜찮겠소?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시내 한정식집.
성우가 어렸을 때 가끔 데려갔던 곳이요. 주소 알려주겠소. 영주는 주소를 불러줬다. 정임이 받아 적었다. 12시에 거기서 봬요. 애들한테 얘기할게요.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럼 그때 보겠소. 영주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긴장되었다.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다. 장을 봤다. 쌀, 반찬거리, 과일.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장을 봤다. 손주들이 혹시 집에 들를지도 몰랐다. 대접할 게 있어야 했다. 계산을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오늘 손님 오세요? 장을 이렇게 많이 보시네요. 손주 만나기로 했소. 어머, 축하드려요. 손주 예뻐요? 아직 잘 모르겠소. 이번에 처음 제대로 만나는 거라서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손주만큼 예쁜 게 없잖아요. 영주는 웃지 않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청소를 했다. 10년 만에 제대로 된 청소였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창문을 닦았다. 담배 냄새를 없애려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공기청정제도 뿌렸다. 장롱 위에 유골함도 닦았다.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냈다. 성우야, 아빠가 애들 만나본다. 내가 원하던 거지? 유골함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주는 아들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었다. 라디오를 켰다. 김유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며칠 전 편지 보내주신 분 들고 계신가요? 용기 내셨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한 걸음씩.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서 토요일이 왔다. 영주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5시에 일어났다. 씻고 옷을 입고 거울을 봤다.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었다. 성우 결혼식 때 입으려고 사둔 옷이었다. 결국 입을 일이 없었던 옷. 조금 헐렁했다. 10년 동안 살이 빠진 것이었다. 아침을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었다. 긴장 때문이었다. 커피만 한 잔 마셨다. 시계를 봤다. 아직 9시였다. 3시간이나 남았다. 영주는 나무 상자를 꺼냈다. 테이프를 꺼냈다. 플레이어에 넣었다. 다시 한번 들었다. 은결아, 은찬아. 아빠야. 성우의 목소리가 흘렀다. 영주는 눈을 감고 들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테이프가 끝났다. 영주는 테이프를 꺼내 상자에 다시 넣었다. 오늘 가져가기로 했다. 손주들에게 직접 들려주기로. 11시가 되었다. 출발할 시간이었다. 영주는 외투를 걸쳤다. 상자를 가방에 넣었다. 문을 잠그고 나왔다. 버스를 탔다. 시내까지 30분 거리였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분주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다. 버스에서 내렸다. 한정식집까지 걸어갔다. 10년 만에 오는 곳이었다. 건물은 그대로였다. 간판도 같았다. 명가한 정식. 영주는 입구 앞에서 멈췄다. 심호흡을 했다. 안으로 들어갔다. 종업원이 다가왔다. 몇 분이세요? 4명 예약했소. 박영준.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종업원이 안내했다. 2층 방이었다. 조용한 곳이었다.
창문으로 거리가 보였다. 영주는 자리에 앉았다. 시계를 봤다. 11시 50분. 10분 일찍 왔다. 기다렸다. 물을 마셨다. 창밖을 봤다. 손을 비볐다. 떨렸다. 12시가 되었다. 문이 열렸다. 정임이 들어왔다. 뒤에 두 젊은이가 따라왔다. 은결과 은찬이었다. 안녕하세요. 정임이 인사했다. 영주는 일어났다.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시오. 세 사람이 앉았다. 영준도 앉았다. 방 안이 조용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은결이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은결이에요. 나는 박은찬이에요. 은찬도 인사했다. 영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쌍둥이답게 닮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다른 점도 있었다. 은결은 눈이 더 컸고 은찬은 코가 더 높았다. 앉아서 얘기하자. 영준이 말했다. 종업원이 들어와 주문을 받았다. 영준이 정식 4개를 시켰다. 종업원이 나갔다. 할아버지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은결이 말했다. 저희 할아버지가 있다는 거 몰랐어요. 엄마가 최근에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아빠 얘기 들었냐? 조금요. 엄마가 가끔 얘기해 줬어요. 아빠가 버스 기사였다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우는 착했다. 너무 착해서 탈이었지. 할아버지는 아빠 많이 보고 싶으세요? 은찬이 물었다. 영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한참 후에 말했다. 매일 보고 싶다. 은찬의 눈이 붉어졌다. 은결도 마찬가지였다. 정임이 휴지를 꺼내 아이들에게 건넸다. 할아버지, 저희도 아빠 보고 싶어요.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요. 저희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은결이 울먹이며 말했다. 사진은 있냐? 몇 장 있어요. 엄마가 갖고 계세요. 정임이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영준에게 건넸다. 영준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첫 번째 사진. 성우가 아기 둘을 안고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젊은 얼굴이었다. 행복해 보였다. 두 번째 사진. 성우가 아이들과 공원에 있었다. 아이들은 3살쯤 되어 보였다. 성우는 한 손에 한 명씩 아이를 잡고 있었다. 세 번째 사진. 성우가 버스 앞에 서 있었다.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들고 있었다. 영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진을 놓지 못했다. 한참을 바라보았다. 가져가도 되겠소? 당연하죠. 할아버지 거예요. 정임이 말했다. 영주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음식이 나왔다. 한정식이었다. 여러 가지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다. 영준이 말했다. 먹자. 식기 전에. 4사람이 수저를 들었다.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했다. 어색했다.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풀렸다. 할아버지, 여기 음식 맛있어요. 은찬이 말했다. 성우가 좋아하던 집이다. 어렸을 때 가끔 데려왔지. 아빠가 여기 왔었어요? 그럼. 생일 때나 성적 잘 받았을 때. 근데 자주는 못 왔다. 돈이 없어서. 저희도 그래요. 맛있는 거 잘 못 먹어요. 은결이 말했다. 왜? 엄마가 혼자 일하시니까 힘드시잖아요.
영주는 정임을 봤다.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애들 잘 크고 있어요. 둘 다 장학금 받아서 대학 다니고. 무슨 과냐? 저는 경영학과요. 은결이 대답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요. 은찬이 말했다. 공부 잘하는구나. 아빠 닮아서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빠가 공부 잘했다고. 성우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다. 다재다능했지. 영주는 밥을 한 숟가락 더 떴다. 입에 넣었다. 씹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들은 성우를 닮았다. 얼굴만이 아니라 성격도 착하고 예의 바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할아버지는 뭐 하세요? 은결이 물었다. 은퇴했다. 옛날에는 버스 몰았지. 아빠처럼요? 그래. 아빠가 나를 따라했지. 할아버지도 아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영주는 잠시 멈췄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자랑스러웠냐고. 물론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다. 한 번도. 자랑스러웠다.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못했다. 왜요? 말하는 법을 몰랐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은찬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아빠도 그러셨대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아빠가 할아버지 자랑 많이 했대요. 근데 할아버지한테는 말 못했대요. 영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뭉클했다. 그랬구나. 엄마, 그거 보여드려요. 은결이 정임에게 말했다. 정임이 가방을 뒤적였다. 낡은 공책을 꺼냈다. 이거요. 성호 씨가 쓰던 일기장이에요. 할아버지 얘기 많이 나와요. 정임이 공책을 영준에게 건넸다. 영준은 받아들었다. 표지가 해져 있었다. 펼쳤다. 성호의 글씨였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신 분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내 도시락을 싸주셨다. 반찬이 별로 없어도 정성이 들어가 있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말은 없어도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영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 아버지 생신이다. 선물을 사드리고 싶었지만 돈이 없다. 대신 편지를 썼다. 아버지께 드렸다. 아버지는 읽으시고 고개만 끄덕이셨다. 하지만 나는 안다. 아버지가 기뻐하셨다는 걸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 영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멈출 수 없었다. 공책을 덮었다. 정임에게 돌려줬다. 가져가시오. 내가 가질 자격이 없소. 아니에요. 할아버지 거예요. 성호 씨가 할아버지 생각하며 쓴 거예요. 영주는 공책을 다시 받았다. 가슴에 안았다. 고맙소. 식사가 끝났다. 종업원이 후식으로 과일을 가져왔다. 네 사람은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점점 편해졌다. 웃음도 나왔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은찬이 물었다. 그래야지. 정말요? 약속하세요? 약속한다. 은결이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생겨서 좋아요. 영준도 웃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계속 오후 1207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다. 네 사람은 식당 앞에 섰다.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정임이 말했다.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임이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섰다. 은결과 은찬이 영준의 양옆에 섰다. 카메라가 찰칵 소리를 냈다. 할아버지, 저희 집에도 한번 오세요. 은결이 말했다. 그러겠다. 약속이에요. 약속이다. 네 사람은 헤어졌다. 영주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가슴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버스에 앉아 가방을 열었다. 사진들을 꺼내봤다. 성우의 얼굴, 손주들의 얼굴. 가족이었다. 이제는 인정할 수 있었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라디오를 켰다. 김유나의 목소리가 흘렀다. 가족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내디뎠다면 내일은 두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영주는 웃었다. 라디오를 향해 말했다. 고맙소, DJ님. 한 달이 지났다. 영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을 만났다. 때로는 식당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영준의 집에서. 점점 가까워졌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함이 자리 잡았다. 오늘은 손주들이 영준의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다. 영준은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했다. 음식도 준비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영준은 문을 열었다. 은결과 은찬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정임이 없었다. 손주들만 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들어오너라. 두 사람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보았다. 할아버지, 집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은찬이 말했다. 너희 오니까 치웠지.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고생이 아니다. 좋아서 하는 거다. 영주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날랐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두 사람은 감탄했다. 할아버지가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 맛은 모르겠다. 맛있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은 밥을 먹었다. 은결과 은찬은 잘 먹었다. 영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할아버지, 저희한테 보여주실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식사를 마친 후 은결이 물었다.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롱으로 가서 나무 상자를 꺼냈다. 이거다. 영주는 상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뚜껑을 열었다.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너희 아빠가 남긴 거다. 너희한테 하는 말이 녹음되어 있다. 은결과 은찬의 얼굴이 굳었다. 손이 떨렸다. 아빠 목소리예요? 그래. 영주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다. 테이프를 넣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은결아, 은찬아. 아빠야. 성우의 목소리가 흘렀다. 은결이 입을 막았다. 은찬은 눈물을 흘렸다. 영준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테이프는 계속 재생되었다. 성우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사랑한다는 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아빠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구나. 테이프가 끝났다. 방 안은 조용했다. 은결과 은찬은 울고 있었다. 영준도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 이걸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은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너희 거다. 아빠가 너희한테 남긴 거니까. 고마워요, 할아버지. 은찬이 영준을 끌어안았다.
은결도 함께 안았다. 영주는 두 손주를 꼭 안았다.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온기였다. 한참 후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영준이 차를 끓여왔다. 따뜻한 녹차였다. 할아버지, 아빠 이야기 더 해주세요. 은결이 말했다. 뭘 듣고 싶으냐? 아빠가 어렸을 때 어땠어요? 영주는 잠시 생각했다. 오래된 기억을 꺼냈다. 성우는 착한 아이였다. 너무 착해서 걱정이었지. 학교에서 애들이 괴롭히면 참기만 하고 돈을 빌려달라면 다 빌려주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혼낸 적이 있다. 왜요?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줘서 돌려받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내가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착하지 않다고 말했지. 그랬더니 성우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착하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처럼이라고 했다. 영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닌데 성우는 나를 그렇게 봤더라. 그날 밤에 많이 울었다. 성우 몰래. 은결과 은차는 가만히 들었다. 영준은 계속했다. 성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버스 기사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반대했다. 더 좋은 일을 하길 바랐거든. 근데 성우가 말하더라. 아버지가 하신 일을 저도 하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싶어요라고. 영주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성우는 그런 아이였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를 존중하는. 아빠 정말 멋있었네요. 은찬이 말했다. 그래, 멋진 아들이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성우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저녁 6시가 되었다. 은결과 은찬이 일어났다. 할아버지, 저희 이제 가야 해요. 엄마가 기다리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리겠다. 두 손주가 신발을 신었다. 나가려다가 은결이 돌아보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영준의 가슴이 뭉클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두 손주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영준은 혼자 남았다. 그는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행복했다. 10년 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다. 라디오를 켰다. 김유나의 목소리가 흘렀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영주는 생각했다. 다음에는 말해야겠다고. 손주들에게 사랑한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날 밤 영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다. 아들의 얼굴도 평온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영주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커피를 끓이고 라디오를 켰다. 아침 뉴스가 나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영주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른 시간이었다. 누가 왔을까? 문을 열었다. 노재식이 서 있었다. 얼굴이 심각했다. 무슨 일이요? 영준아, 큰일이다. 들어가도 되냐? 재식이 들어왔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갔다. 앉지도 않고 서 있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그 여자 말이야, 문정임. 그 사람 신상을 알아봤어. 왜 그런 짓을 했소?
걱정돼서 내가 너무 쉽게 믿는 것 같아서 영주는 화가 났다. 하지만 참았다. 그래서 뭐가 나왔소? 재식은 주머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다. 영준에게 건넸다. 이거 봐. 문정임, 5년 전에 사기 전가가 있어. 영준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법원 판결문 사본이었다. 문정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진짜요? 진짜야. 내가 아는 사람이 알아봤어. 법원 기록이야. 거짓말 아니야. 영주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무슨 사기였소? 보험 사기. 거짓으로 보험금을 타낸 거야.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전과자야. 영주는 주저앉았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내가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 여자 진짜 목적이 뭔지 모른다고. 아이들은 어떻소? 아이들이야 모르겠지. 근데 그 여자가 조종하는 거 아니겠어? 너한테 접근해서 뭔가 얻어내려는 거야. 영주는 머리를 감쌌다. 믿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다. 정임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전과자였다. 사기꾼이었다. 영준아,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랑 관계 끊어. 하지만 아이들도 믿을 수 없어. 그 여자가 키운 애들이야. 뭘 배웠겠어? 영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은결이랑 은찬이는 착한 아이들이요. 내가 봤소. 겉으로는 다 착해 보여. 사기꾼들이 원래 그래. 속마음은 모르는 거야. 재식은 영준의 어깨를 잡았다. 내 말 들어. 오늘 당장 전화해서 관계 끊는다고 말해.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 생각 좀 해보겠소.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증거가 여기 있잖아. 이 여자는 사기꾼이야. 재식은 종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나갔다. 영주는 혼자 남았다. 그는 종이를 다시 봤다. 문정임 사기죄 벌금 300만 원. 분명한 기록이었다. 부인할 수 없었다. 영주는 혼란스러웠다. 이제껏 쌓아온 것들이 흔들렸다. 정임을 믿었고 손주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었다. 라디오를 켰다. 음악이 흘렀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껐다. 영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흐린 날씨였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그의 마음도 흐렸다. 이틀이 지났다. 영주는 손주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정임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집에만 있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재식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기꾼이야. 조심해. 관계 끊어. 하지만 손주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환하게 웃던 모습,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목소리, 사랑해요라고 했던 말. 영주는 판결문을 계속 봤다. 5년 전 보험 사기. 정임이 한 일이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정임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물론 사기꾼은 원래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재식의 말이었지만 저녁이 되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영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그리고 노크 소리. 할아버지, 저예요. 은결이에요.
은결의 목소리였다. 영주는 일어나지 않았다. 할아버지, 왜 연락 안 하세요? 걱정돼서 왔어요. 은찬이도 같이 왔어요.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은찬의 목소리도 들렸다. 영주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프세요? 노크 소리가 계속되었다. 영주는 견딜 수 없었다. 일어나 문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은결과 은찬이 서 있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들어오너라. 두 손주가 들어왔다. 거실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고 불도 켜지 않았다. 은결이 불을 켰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어둡게 계세요? 그냥. 영주는 소파에 앉았다. 두 손주도 앉았다. 할아버지,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은찬이 물었다. 영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탁자 위에 판결문을 봤다. 은결이 따라봤다. 저게 뭐예요? 영주는 판결문을 집어 은결에게 건넸다. 은결이 읽었다. 얼굴이 굳었다. 은찬도 함께 봤다. 이게 엄마 거예요? 은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다더라. 누가 이걸 주신 거예요? 내 친구. 은결과 은찬은 서로를 봤다. 그리고 영준을 봤다. 할아버지, 이것 때문에 저희 안 만나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정가자라서 저희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은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이틀 동안 연락도 안 하시고 이렇게 어둡게 계시고 저희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결이 울먹였다. 영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 엄마 일은 저희도 알아요. 은찬이 말했다. 엄마가 5년 전에 실수하신 거 알아요. 저희한테 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희 병원비 때문에 돈이 너무 필요했대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셨대요. 병원비? 네. 저희 둘 다 아팠어요. 은결이는 맹장염, 저는 폐렴. 동시에 입원비가 많이 나왔대요. 엄마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대요. 은결이 이어서 말했다. 엄마가 보험 서류를 조작했어요. 더 많이 받으려고. 잘못된 일이었어요. 엄마도 아세요. 그래서 벌금 다 내셨고 저희한테도 사과하셨어요. 다시는 그런 일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주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부끄러웠다. 엄마는 좋은 사람이에요. 실수하신 적 있지만 저희를 위해 평생 희생하셨어요. 아빠 없이 혼자 저희 둘을 키우셨어요.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하셨어요. 은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는 할아버지가 저희를 받아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생겨서 행복했어요. 근데 이렇게 의심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은결이 울기 시작했다. 영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미안하다. 영준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너희를 의심한 게 잘못이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다. 할아버지가 겁이 났다. 또 상처받을까봐. 또 혼자 남겨질까봐. 그래서 먼저 거리를 둔 거다. 영주는 두 손주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너희는 잘못이 없다. 너희 엄마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지. 은결이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
저희 계속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다. 할아버지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다. 은찬이 영준을 끌어안았다. 은결도 함께 안았다. 영준은 두 손주를 꼭 안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다. 영준의 어깨가 젖었다. 눈물이었다. 자신의 것인지 손주들의 것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한참 후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영준이 말했다. 너희 엄마 모셔와라. 내가 사과해야겠다. 지금요? 그래. 지금. 은찬이 전화를 걸었다. 정임에게. 한참 통화하더니 끊었다. 엄마가 곧 오신대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영준이 문을 열었다. 정임이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겁먹은 표정이었다. 들어오시오. 정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거실에 앉았다. 영준도 앉았다. 두 손주는 방으로 들어갔다.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라고. 방 안이 조용했다. 정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애들한테 들었어요. 제 전과 기록을. 그렇소. 할아버지가 저희를 의심하실 만도 해요. 저도 그 일은 정말 잘못했어요.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다.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잘못은 잘못이니까.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박영준 씨한테서 뭘 얻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알고 있소. 정임이 눈을 크게 떴다. 진짜요? 애들이 말해줬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애들 병원비 때문이라고.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맞소. 하지만 이해는 돼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하니까. 영주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나도 성호를 위해 그랬을 것 같소. 아니, 실제로 그랬소. 성우가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회사 돈을 잠깐 빌린 적이 있소. 성우 학원비 때문에. 다음 달 월급 받아서 갚았지만 그것도 횡령이요. 정임은 놀란 표정으로 영준을 봤다.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있었소. 그러니 당신만 책망할 수 없소. 나도 비슷한 사람이니까.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이해하는 게 아니요. 가족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요. 가족이요? 그렇소. 당신도 우리 가족이요. 성우의 사람이었으니까. 정임이 고개를 숙여 울었다. 영주는 휴지를 건넸다. 울지 마시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정말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같은 사람이랑 가족 되셔도? 괜찮소.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그래야 하오. 성우가 원했던 거니까. 정임은 눈물을 닦았다. 웃었다. 영준도 웃었다. 은결과 은찬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가 우는 것을 보고 달려왔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행복한 눈물이야.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영준이 말했다. 차라도 마시자. 할아버지가 끓여올게. 제가 할게요. 정임이 일어났다. 아니요. 내가 하겠소. 앉아 계시오. 영주는 부엌으로 갔다. 물을 끓이고 차를 우렸다. 4개의 찻잔에 따랐다. 거실로 가져왔다. 네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 웃음도 나왔고 눈물도 났다. 하지만 모두 행복했다. 저녁이 되었다. 영준이 말했다.
여기서 저녁 먹고 가시오. 할아버지가 해줄게. 괜찮으세요? 괜찮소. 가족이 함께 밥 먹어야지. 영주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재료들이 있었다. 뭘 만들지 생각했다. 성우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기로 했다. 김치볶음밥. 정임이 부엌으로 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시오. 두 사람은 함께 요리했다. 정임이 재료를 썰고 영준이 볶았다. 손발이 잘 맞았다. 박영준 씨, 정임이 말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가족으로서. 영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잘 부탁하오. 며느리. 정임이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웃었다. 영준도 웃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게 속 오후 1210이랐다. 영준이 말했다. 먹기 전에 한마디 하겠다. 세 사람이 영준을 봤다. 고맙다. 너희가 와줘서, 이 할아버지를 찾아와줘서 덕분에 다시 살 이유가 생겼다. 영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사랑한다. 은결아, 은찬아, 정임씨도 모두. 은결과 은찬이 눈물을 글썽였다. 정임도 마찬가지였다. 저희도 사랑해요, 할아버지.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했다.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웃었다. 영주는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완전한 행복이었다.